우린 한국을 믿는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나라 예산을 탈탈 털어 수천억 원짜리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방산 수출의 출발점이 총도, 전투기도, 협상 테이블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날리는 논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흙투성이가 되어 농부들과 함께 수백 번 실패를 반복하며 만들어낸 이슬이벼.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그 한마디가 세네갈 전체로 퍼지며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가 그 나라의 하늘까지 지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총이 만든 신뢰가 아닙니다. 돈이 만든 계약도 아닙니다. 쌀 한 톨의 기적이 만들어낸 나라 간의 믿음이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 계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논바닥에서 무슨 기적을 만든 걸까요?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25년간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베르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국제개발학 교수죠. 60편의 논문을 썼고 12개국 정부의 자문을 맡았어요. UN 개발 계획에서 5번이나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론은 프랑스 외무부의 아프리카 정책에도 반영됐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학생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합니다. 3개월 전 세네갈에서 돌아왔어요. UN 개발 계획 자문으로 현장 조사를 다녀온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가 60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이 5년 만에 해냈더군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오늘 아침 저는 12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손이었죠. 교탁을 꽉 잡았습니다. 첫 줄에 리나가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계 프랑스인인 그녀는 제 수업을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25년간 가르쳐온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하려 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멈췄어요. 연필 소리도 사라졌죠. 12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틀렸습니다. 프랑스식 개발 원조 모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서구의 경험과 자본, 기술이 아프리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줄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줄리앙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관리의 아들인 줄리앙은 제 수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학생이었죠. 그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세네갈에 다녀왔어요. UN 개발 계획 자문으로 현장 조사를 했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랑스가 60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이 5년 만에 해냈더군요. 줄리앙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운 학교, 병원,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줄리앙을 바라봤어요.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 달 전까지 그와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줄리앙, 자네 말이 맞아요. 프랑스는 엄청난 투자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세네갈의 식량 자급률은 여전히 40%입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때문 아닌가요? 원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요. 하지만 세네갈에서 제가 본 건 달랐어요. 한국팀이 투입된 지역에서는 부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어요. 세네갈 농촌 마을의 사진이었죠. 붉은 흙길, 초가지붕 가옥들, 야윈 소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2개월 전에 직접 찍었어요. 여기가 카울락 지역입니다. 세네갈 중부의 농업지대죠. 프랑스는 이곳에 60년간 원조를 했어요. 도로를 깔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트랙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수확량은 여전히 헥타르당 1.5톤에 불과했어요. 마르쿠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죠. 그는 항상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교수님, 프랑스 원조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숫자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60년간의 프랑스 원조 추이와 세네갈의 식량 생산량 변화였죠. 두 선은 거의 평행했습니다. 원조는 늘었지만 생산량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보십시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는 세네갈에 총 120억 유로를 투입했어요. 하지만 1인당 곡물 생산량은 연평균 0.8%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인구 증가율이 2.5%인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 역시 그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말문이 막혔으니까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달랐나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미리 공부했을 거예요. 한국은 2017년에 세네갈에 들어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 12명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건 자본도, 트랙터도 아니었어요. 벼 종자였습니다. 이슬이라는 품종이었죠. 줄리앙이 비웃듯 말했어요. 고작 벼 종자요? 그게 60년간의 프랑스 원조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줄리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보였어요.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요. 고작 벼 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자를 심는 방법이 달랐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농민들과 함께 땅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처럼 사무실에서 지시하지 않았죠. 그들은 농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논에서 함께 땀을 흘렸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교탁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60년간 놓쳐온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네갈은 왜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부정해온 진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노트북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한 학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또 다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제 학계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걸요. 25년간 쌓아온 명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명성보다 중요하니까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우리는 프랑스식 원조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한국식 협력이 왜 성공했는지를 함께 분석할 겁니다.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학문이죠. 줄리앙이 다시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줄리앙, 자네의 반론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데이터가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줄리앙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턱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장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프랑스의 60년, 120억 유로의 행방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프랑스 대아프리카 원조 내역이었죠. 막대 하나하나가 수억 유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빨간 점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프랑스는 세네갈에만 60년간 120억 유로를 투입했어요. 연평균 2억 유로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원조 항목별 분류표였어요. 파이 차트의 각 조각이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가장 큰 조각은 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무려 42%를 차지했어요. 인프라 건설입니다. 항만, 도로, 공항이죠. 프랑스 원조의 42%가 여기에 쓰였어요. 두 번째로 큰 조각은 초록색이었습니다. 28%였죠. 교육 및 행정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줄리앙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교수님, 그게 바로 개발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물류가 움직이고 항만이 있어야 무역이 되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줄리앙, 자네 말이 맞아요. 인프라는 중요하죠. 하지만 이 도로와 항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네갈 다카르 항구의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 세척이 정박해 있었죠. 크레인들이 화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6개월 전에 직접 찍었어요. 다카르 항구입니다. 프랑스가 30억 유로를 들여 현대화한 시설이죠. 연간 처리 능력이 500만 톤이에요. 그런데 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세네갈 농산물은 얼마일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1% 미만입니다. 500만 톤 중 4만 톤이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뭘까요? 프랑스 기업이 수입한 원자재와 프랑스 제품의 재수출이죠. 에밀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세네갈 사람들이 항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 쓰는 건 그들 책임이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에밀리, 그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세네갈 내륙의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흙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사진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걷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우물까지 3km를 걸어야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카르 항구에서 이 마을까지는 80km예요. 하지만 포장도로는 없습니다. 우기가 되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죠. 프랑스는 60년간 항만에 30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이 마을로 가는 도로에는 단 1유로도 쓰지 않았어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교수님, 개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중심지 집중 투자입니다. 항만과 대도시에 먼저 투자해야 낙수 효과가 생기죠. 표준 이론 아닙니까? 저는 마르쿠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가 25년간 가르쳐온 이론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 그 이론은 하나를 빠뜨렸어요. 낙수 효과가 작동하려면 중심과 주변이 연결돼야 합니다. 세네갈에서는 그 연결이 없었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다카르를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 있었죠. 하지만 그 선들은 모두 해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마르세유, 보르도였어요. 세네갈 내륙으로 가는 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식 원조의 실체예요. 다카르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데는 성공했죠. 하지만 다카르와 세네갈 농촌을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줄리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교수님, 그건 너무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세네갈에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지었고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문명을 전파한 겁니다. 문명을 전파했다. 그 단어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줄리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보였죠.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줄리앙, 방금 자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을 전파했다고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프랑스가 세운 세네갈 학교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교실 안의 칠판을 보면 모든 수업이 프랑스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과서도 교재도 모든 게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는 세네갈에 1200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세네갈 농업을 가르치지 않았죠.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세네갈 학생들은 볼테르와 위고를 배웠지만 자기 나라 땅에서 무엇이 자라는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교수님,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프랑스는 시설을 남겼고 한국은 기술을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리나. 프랑스는 건물과 도로를 남겼죠. 하지만 그걸 운영하고 유지할 능력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프랑스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어요. 프랑스 부품을 수입해야 했죠.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세네갈의 프랑스 의존도 그래프였어요. 1960년 독립 당시 82%였던 대프랑스 무역 의존도가 2020년에도 여전히 76%였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조의 결과입니다. 프랑스는 120억 유로를 썼지만 세네갈의 자립을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존을 심화시켰죠. 에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교수님, 한국은 뭘 다르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줄리앙도 에밀리도 마르쿠스도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프랑스의 실패를 정확히 정리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60년의 실패를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실패에 일조했으니까요. 25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중심지 집중 투자, 인프라 우선주의, 낙수 효과를 가르쳤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저는 교탁을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네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줬어요.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죠. 그게 프랑스식 원조의 본질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줄리앙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죠.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가 크게 표시돼 있었죠. 60년, 120억 유로. 하지만 세네갈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방식이었죠.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줄리앙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프랑스의 실패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25년간 그 실패를 정당화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어요.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죠.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리나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어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강의실에 섰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죠. 줄리앙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노트를 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교탁 위에 물잔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네갈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세네갈 카울락 지역의 논이었죠. 녹색 벼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벼가 아니라 논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쏠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논 안에 서 있었어요. 모두 반팔 셔츠 차림이었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맨발로 진흙 속에 서 있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들 옆에는 7명의 세네갈 농부들이 있었죠. 한국농촌진흥청 전문가들입니다. 김도윤 박사와 그의 팀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김도윤 박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에 땀이 맺혀 있었죠. 그의 손에는 벼줄기 한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네갈 농부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논에서 맨발로 진흙을 밟으면서요? 줄리앙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동의가 읽혔어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유엔개발계획 대표와 함께 있었어요. 그가 제게 말했죠. 프랑스 기술자들은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논에서 흙을 만지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교수님,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전문가는 데이터를 분석해야죠. 현장 작업은 현지인이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저는 마르쿠스를 바라봤어요.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교과서적이었죠. 저 역시 25년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마르쿠스, 자네 말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본 장면이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여전히 논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자세가 달랐죠. 그들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벼뿌리를 직접 파내고 있었어요. 세네갈 농부들도 똑같이 쪼그려 앉아 있었죠. 김도윤 박사가 뿌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흙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가 뿌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죠. 옆에 농부가 고개를 숙여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뿌리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말이에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들이 뭘 확인하고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양 적응도였습니다. 이슬이벼가 세네갈 흙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확인 방법이었어요. 김 박사는 실험실로 샘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농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직접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어요.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오후 4시 39분이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김도윤 박사와 세네갈 농부 한 명이 논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흙투성이었어요. 김 박사가 무릎 위에 노트를 펴놓고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농부가 그것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30분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김 박사가 그림을 그리면 농부가 고개를 저었죠. 김 박사가 다시 그렸어요. 농부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7번을 반복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전문가가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정확히 제가 당시 했던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밀리. 저는 당시 UN 대표에게 말했죠. 한국팀이 너무 느리다고요. 프랑스라면 이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줄리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주 후인 8월 6일의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농부들만 있었어요. 15명이 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2주 만에 농부들이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팀은 옆마을로 갔죠. 이 농부들은 새로운 물 관리 기술을 완전히 익힌 상태였어요. 마르쿠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교수님, 2주 만에 새 농법을 익힌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프랑스 방식으로도 최소 2개월은 걸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죠. 하지만 농부들은 실제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김도윤 박사가 세네갈 농부와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손이었죠. 두 손 모두 진흙으로 더러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손이 똑같이 더럽죠? 프랑스 기술자들은 장갑을 꼈어요. 깨끗한 손을 유지했죠. 하지만 김 박사는 농부와 똑같이 손을 더럽혔습니다. 저는 교탁을 잡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줄리앙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마르쿠스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전문가가 저렇게 일할까?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팀과 프랑스 팀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리나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당시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방식이 달랐죠. 저는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프랑스 기술자 3명이 세네갈 관리들과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25년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줄리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방식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논에서 땀 흘리는 게 답이라는 건가요? 저는 줄리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당했어요. 당시 저도 자네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줄리앙.
논에서 땀 흘린다고 농업이 발전하나? 저도 회의적이었죠. 줄리앙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죠. 구체적인 수치들이요. 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는 궁금했어요. 논에서 맨발로 일하는 게 정말 답일까?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달랐죠. 그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줄리앙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죠. 마르쿠스는 노트에 물음표를 그려 넣었어요. 에밀리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이미 열어놓고 있었죠. 그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요. 구체적인 숫자를요. 저는 교탁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하나 떴죠.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네갈 카울락 지역 2017년 수확량입니다. 헥타르당 1.5톤이었어요. 60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수치죠. 프랑스가 120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1.5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칸을 가리켰어요. 2022년 같은 지역입니다. 헥타르당 7.2톤이에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줄리앙이 눈을 크게 떴죠. 에밀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르쿠스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4.8배 증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5년 만에요? 검증된 데이터인가요? 저는 마르쿠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검증했죠. 세네갈 농업부, UN 식량농업기구, 한국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예요. 샘플 크기는 농가 473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상세한 통계표였습니다. 연도별, 지역별, 농가별 데이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2019년 2.8톤, 2020년 4.3톤, 2021년 5.9톤, 2022년 7.2톤입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갑작스러운 점프가 아니었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교수님, 그 시기가 세네갈의 강수량이 좋았던 해 아닙니까? 기후가 좋아서 수확량이 늘어난 거죠. 저는 에밀리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에밀리. 저도 그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네갈 강수량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는 거의 평평했어요. 2019년과 2021년은 오히려 평년보다 적었죠. 보십시오. 2019년 강수량은 평년보다 12% 적었어요. 2021년은 8% 적었죠. 그런데 수확량은 증가했습니다. 줄리앙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비료를 많이 줬겠죠? 한국이 자본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30% 줄었어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비료를 줄였는데 수확량이 4.8배 늘었다. 말이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슬이변은 물 관리가 핵심이에요. 비료가 아니라 적절한 물 공급 시기가 중요했죠. 한국팀은 농부들에게 물을 언제, 얼마나 주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물 관리만으로 4.8배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마르쿠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회의는 정당했어요. 저 역시 6개월 전까지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마르쿠스, 자네 말이 맞아요. 물 관리만이 아니었죠. 종자 선별, 모내기 간격, 제초 시기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조정됐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세네갈 농부가 논에 쪼그려 앉아 벼 포기를 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농부들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매일 물 높이를 쟀어요. 벼 포기 수를 세었죠. 자기 손으로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리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는 농부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프랑스 기술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농부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농가소득 변화 그래프였어요. 2017년 가구당 연소득 480달러, 2022년 1350달러였습니다. 소득이 2.8배 증가했어요. 수확량만 늘어난 게 아니었죠. 농부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에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교수님, 그게 정말인가요? 5년 만에 소득이 2.8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32가구를 방문했어요. 은행 계좌를 확인했죠. 실제 데이터예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띄웠어요.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함석 지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옆에는 2017년에 같은 집 사진이 있었죠. 이 농부는 수확량이 1.2톤에서 6.8톤으로 늘었어요. 지붕을 고쳤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토바이도 샀죠. 줄리앙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 한 지역의 성공 사례일 수 있습니다. 카올락만 특별했던 거죠. 저는 줄리앙의 반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니도 조사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나타났습니다. 기니 라베 지역의 데이터였어요. 2018년 1.3톤, 2023년 6.9톤이었죠. 기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5.3배 증가였어요.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두 나라 모두요? 같은 패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네갈과 기니뿐이 아니에요. 우간다, 가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지도를 띄웠어요. 4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각 점 옆에 증가율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세네갈 4.8배, 기니 5.3배, 우간다 4.2배, 가나 3.9배였어요. 평균 4.6배입니다. 이게 한국식 협력의 재현성이에요. 에밀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기후 탓으로 돌릴 수 없었어요. 네 나라의 기후가 모두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더 결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저는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축이 2개였어요. 하나는 프랑스 원조 지역, 다른 하나는 한국 협력 지역이었죠. 프랑스 원조 지역은 5년 후 기술자가 떠나면 수확량이 다시 떨어졌어요. 평균 23% 감소였죠. 하지만 한국 협력 지역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이 떠난 뒤에도 수확량이 유지됐어요. 어떤 곳은 오히려 더 늘었죠. 왜일까요?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농부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프랑스는 농부들에게 물고기를 줬어요. 한국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죠. 옛날 속담이지만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마르쿠스가 한참 노트북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프랑스는 농가당 평균 25,000달러를 투입했어요. 한국은 6,000달러였죠. 투자 대비 효율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계산을 이미 해봤어요, 마르쿠스. 한국 방식이 4.2배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줄리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수님, 그럼 60년간 프랑스가 한 일이 다 헛수고였다는 겁니까? 저는 줄리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한 달 전까지 그와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헛수고였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줄리앙. 프랑스는 도로를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죠. 하지만 농부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줄리앙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비교표였어요. 프랑스 60년 120억 유로 수확량 1.5톤 유지. 한국 5년 15억 달러 수확량 4.6배 증가. 이게 전부예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르쿠스도 에밀리도 줄리앙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운이라면 내 나라에서 동시에 4배 이상이 나올 수는 없어요. 기후 탓이라면 5년 내내 좋을 수는 없죠. 이건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 그 시스템이 정확히 뭔가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마르쿠스는 자기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리나가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나가며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지난 시간 제가 던진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게 보였죠. 마르쿠스는 이미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펜을 들었지만 노트는 깨끗했어요. 줄리앙은 팔짱을 끼지 않고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죠. 에밀리가 지난 시간 물었죠. 그 시스템이 정확히 뭐냐고요. 오늘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세네갈 카울락의 한 농가였어요. 낮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죠. 김도윤 박사와 세네갈 농부 3명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시든 벼줄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진은 실패의 순간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슬이 벼를 처음 심었을 때 30%가 말라 죽었어요. 물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세네갈 농부들은 당황했죠.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가져온 기적의 벼가 말라 죽었으니까요.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팀이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팀이 잘못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준으로 물 주는 시기를 알려줬죠. 하지만 세네갈의 증발량이 한국보다 2배 높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같은 날 밤 10시 37분이었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농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랜턴 불빛 아래서 노트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옆에 농부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날 밤 농부 집에 묵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농부와 함께 논으로 갔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왜요? 낮에 가면 되는데요. 저는 마르쿠스를 보며 대답했어요. 세네갈 농부들은 새벽에 일해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죠. 김 박사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새벽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만 보였어요. 김 박사와 농부들이 논에서 물루피를 재고 있었죠. 그들은 일주일간 새벽마다 물을 쟀어요. 2시간 간격으로요. 증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김 박사 혼자가 아니에요. 농부들과 함께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기계로 측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프랑스는 그렇게 했어요. 자동 센서를 설치했죠. 하지만 센서가 고장나면 농부들은 어떻게 하나요? 에밀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김 박사는 농부들이 손으로 재는 법을 가르쳤어요. 막대기 하나면 되는 방법이었죠. 기계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주일 뒤의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논에 새로 벼를 심었어요. 이번에는 농부들이 물 관리 시간표를 직접 만들었죠. 손으로 그린 표였습니다. 2번째 시도는 성공했어요. 생존율 92%였죠. 왜일까요? 농부들이 실패를 직접 경험했고 해결 과정에 참여했으니까요. 줄리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부드러웠어요. 교수님, 프랑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프랑스는 실패를 숨겼어요.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했죠. 실패하면 농부들 탓을 했어요.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농부들 앞에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스크린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세네갈 농부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미두입니다. 카울락에서 50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기뻤죠. 드디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트랙터를 가져왔고 비료를 줬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종이를 줬죠. 읽으라고요. 하지만 나는 글을 몰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줄리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미두가 계속 말했습니다. 트랙터가 고장났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부품을 보내줬죠. 하지만 우리는 고칠 줄 몰랐어요. 결국 트랙터는 창고에 방치됐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영상이 잠시 트랙터를 비췄습니다. 녹슬고 부서진 트랙터가 창고 한 구석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3억 원짜리 트랙터가 고철이 돼 있었죠. 아미두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갔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아미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박사는 내 집에서 잤어요. 아침에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죠. 같은 그릇에서요. 그리고 논으로 갔습니다. 맨발로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에밀리의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리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미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나에게 물었어요. 이 땅이 어떠냐고, 이 물이 어떠냐고요. 나는 대답했죠. 그가 내 말을 노트에 적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 번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미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프랑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한국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닫았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프랑스는 원조를 줬고 한국은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김도윤 박사가 세네갈 농부들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채로요. 김 박사는 3개월간 매일 농부들과 함께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점심도 함께 먹었죠. 농부들이 먹는 걸 똑같이 먹었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김 박사가 세네갈 말도 배웠다고 들었어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인사말과 농업 용어는 익혔어요. 왜일까요?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리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60년간 세네갈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통역을 썼죠. 하지만 통역을 거치면 뉘앙스가 사라져요. 농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죠. 저는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세네갈 말로 농부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발음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박장대소했어요. 김 박사도 함께 웃었죠. 이 순간을 보십시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왜일까요? 진심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에는 진심이 없었나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랐죠. 프랑스는 시혜를 베풀었어요. 위에서 아래로요. 한국은 옆에 섰습니다. 같은 높이에서요. 저는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김도윤 박사와 아미두가 논둑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맨발이었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이었어요. 첫 수학을 마친 날이죠.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아미두의 논에서 6.8톤이 나왔어요. 전년도 1.2톤에 5.7배였죠. 아미두가 울었습니다. 50년 농사를 지었지만 그렇게 많은 쌀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김 박사도 울었어요. 아미두를 껴안고 함께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개발이구나 하고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줄리앙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60년간 건물을 세웠어요. 한국은 5년간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만 관계는 남았어요. 그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죠.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존중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도 중요해요. 이슬이벼는 실제로 우수한 품종이었죠.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농부들이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러려면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의 분노도 회의도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25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효율을 가르쳤어요. 투자 대비 산출을 계산하라고 했죠.
하지만 존중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식 협력의 본질은 간단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공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줄리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저는 줄리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줄리앙. 자네는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리나가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나가며 저를 봤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드디어 학생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탁에 기대어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지난 시간의 감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리나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고 줄리앙은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타이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농업협력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뭔가 더 있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가 떴어요. 전투기였죠. 은색 기체에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FA-50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교수님, 전투기요? 갑자기 왜요? 저는 마르쿠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농업의 연장선이죠.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전투기와 농업이 무슨 관계냐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3년 9월 14일자 뉴스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크게 떠 있었죠. 세네갈, 한국 FA-50 전투기 24대 도입 추진이었어요. 세네갈이 한국 전투기를 사려고 합니다. 24대요. 계약 금액 18억 달러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세네갈이 전투기를 산다는 게 농업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세네갈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요. 저는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제가 세네갈 국방부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2023년 10월이었죠. 저는 세네갈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왜 프랑스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전투기냐고요. 프랑스는 60년간 세네갈 공군을 지원했잖아요. 줄리앙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교수님, 장관이 뭐라고 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생생했어요. 장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국민을 먹게 해줬다고요. 프랑스는 60년간 전투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5년 만에 우리 식탁을 채웠다고 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장관은 계속했어요. 우리가 전투기를 사는 건 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신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국방 구매는 성능과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감정적 이유로 18억 달러를 쓸 수는 없죠. 저는 마르쿠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마르쿠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표였어요. 세네갈의 국방 구매 이력이 정리돼 있었죠.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세네갈은 프랑스제 무기만 샀어요. 미라지 전투기, 파나르 장갑차, 프랑스제 총기류였죠. 총 구매액이 34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다음 칸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2018년 처음으로 한국제를 샀어요. KT-1 훈련기 8대였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KT-1이 뭔가요? 저는 리나에게 대답했어요. 한국산 기본 훈련기예요.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비행기죠. 가격은 대당 900만 달러였어요. 프랑스제보다 40% 저렴했죠. 줄리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가격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가격도 고려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저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세네갈 공군 기지였어요. KT-1이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었죠. 옆에 한국 기술자 2명과 세네갈 정비사 5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행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정비 기술을 가르쳤죠. 세네갈 정비사들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는 부품을 팔았어요. 정비는 프랑스 기술자가 왔죠. 세네갈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60년간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의 가동률이었어요. 2020년 기준 32%였죠. 12대 중 4대만 날 수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였어요. 프랑스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쌌죠. 결국 전투기들이 경납고에 방치됐습니다. 줄리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KT-1은 달랐어요.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KT-1의 가동률이었어요. 2023년 기준 94%였죠. 한국은 정비 매뉴얼을 세네갈 말로 번역했어요. 정비사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6개월간 교육시켰죠. 그들이 돌아와서 다른 정비사들을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그건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아닙니까? 프랑스는 부품으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저는 마르쿠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프랑스는 계속 돈을 벌려고 했죠. 한국은 고객을 자립시켰어요.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까요? 마르쿠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세네갈 공군 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세네갈 공군 대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대령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요. 우리는 60년간 프랑스 전투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프랑스 기술자를 기다려야 했죠. 전투기는 우리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KT-1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엔진 안까지요. 우리가 만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주인이 됐죠. 영상이 잠시 정비 장면을 비췄습니다. 세네갈 정비사들이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A50을 선택했어요.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성능도 좋지만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우리 국민을 먹게 해준 나라예요. 이슬이 벼로요. 그 나라의 전투기라면 우리 하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눈을 감았죠. 마르쿠스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적 파트너십이에요. 농업에서 시작해서 국방까지 이어진 신뢰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통계였습니다. 2017년 농업협력 시작 이후 한국의 세네갈 수출이 연평균 28% 증가했어요. 농기계, 전자제품, 자동차까지요. 왜일까요?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신뢰가 쌓였으니까요. 저는 리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농업에서 쌓인 신뢰가 모든 분야로 확장된 거죠. 저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프랑스의 세네갈 수출은 같은 기간 12% 감소했어요. 프랑스는 60년간 시장을 독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5년 만에 그 판도를 바꿨습니다. 전투기로요? 아니에요. 신뢰로요. 줄리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개발 원조는 비즈니스의 시작이었던 거군요. 저는 줄리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프랑스는 원조를 원조로만 봤어요. 한국은 원조를 관계의 시작으로 봤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계산해봤어요. 한국이 세네갈 농업에 투자한 게 3억 달러였죠. 그런데 전투기 계약이 18억 달러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6배입니다. 프랑스는 120억 유로를 쏟고도 시장을 잃었어요. 한국은 3억 달러로 18억 달러 시장을 땄죠. 저는 마르쿠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해하시나요? 효율이 뭔지를요.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는 정말 모든 걸 잘못한 건가요? 저는 에밀리를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를 살았죠.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신뢰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다. 이게 제가 세네갈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죠. 프랑스의 실패를 넘어서 그 실패가 의미하는 바를요. 여러분, 농업이 전투기가 됐어요. 씨앗이 신뢰가 됐고 신뢰가 비즈니스가 됐죠. 이게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죠. 감탄과 함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줄리앙은요. 리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프랑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리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다음 시간 주제예요, 리나.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FA50 사진이 떠 있었죠.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더 컸어요. 이제 그걸 말해야 할 시간이었죠. 프랑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리나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줄리앙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저는 교탁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해요.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죠. 줄리앙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난 몇 주간 계속 프랑스를 비판하셨잖아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줄리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줄리앙, 비판이 아니에요. 인정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8년 전 제 모습이 떴습니다. 논문 발표 장면이었죠. 프랑스식 개발 모델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이게 8년 전 제 모습입니다. 저는 프랑스 모델을 찬양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세네갈이 저를 바꿨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걸 봐버린 거죠. 저는 세네갈 다카르의 프랑스 문화원 사진을 띄웠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프랑스는 60년간 32개의 문화원을 세웠죠.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몰리에르를 읽혔습니다. 줄리앙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낡은 세네갈 농촌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죠. 문화원에서 20분 거리예요. 문화원 예산은 연간 200만 유로, 이 학교는 3만 유로였습니다. 문화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띄웠어요. 세네갈 프랑스어 구사율이었죠. 도시 68%, 농촌 12%. 60년간 가르쳤지만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프랑스어는 도시 엘리트의 언어가 됐어요. 그들에겐 프랑스어보다 쌀이 필요했죠. 줄리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60년간 한 일이 다 헛수고였다는 겁니까? 교수님은 지금 프랑스를 배신하는 겁니까?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줄리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줄리앙. 진실이죠. 그래요. 저는 25년간 틀렸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용기일까요? 줄리앙이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세네갈 아이들 사진을 띄웠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프랑스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요. 줄리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라고요? 프랑스가요?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틀렸으면 배워야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프랑스어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굶지 않을 권리를 남겼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60년과 5년의 차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줄리앙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랑스를 사랑해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아프리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프리카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라요. 저는 2024년 아프리카 정상회담 사진을 띄웠어요.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는 이미 선택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줄리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스는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요. 저는 프랑스-한국 개발협력 세미나 사진을 띄웠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프랑스는 이제 한국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죠.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6개월 만에 수확량 2.3배 증가했어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프랑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맞아요. 프랑스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줄리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 프랑스가 가야 할 길인가요? 저는 줄리앙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줄리앙, 그 시대는 갔어요. 프랑스가 위에서 명령하던 시대는요. 이제는 옆에서 함께 걷는 시대예요. 줄리앙이 눈물을 닦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5년간 틀렸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죠.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줄리앙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자네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줄리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줄리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나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교수님, 용기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책임이죠. 학생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프랑스어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굶지 않을 권리를 남겼습니다. 25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기도 했죠.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는가? 아프리카는 누구를 선택했는가? 저는 마지막 강의를 위해 강의실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첫 시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줄리앙은 더 이상 팔짱을 끼지 않았죠. 리나는 첫 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8주 전 제가 말했죠. 저는 틀렸다고요. 오늘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아프리카 대륙 지도가 떴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2024년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38개국이 한국과 농업 협력을 하고 있어요. 2017년엔 3개국이었죠. 프랑스는 48개국에서 31개국으로 줄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이였죠. 프랑스는 하락, 한국은 급상승이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선택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일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아프리카는 더 이상 시혜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교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60년간 아프리카를 학생으로 봤어요. 가르쳐야 할 대상이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아프리카를 동료로 봤죠.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중의 차이였군요. 정확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겼어요. 한국은 아프리카를 존중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2024년 서울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사진을 띄웠어요. 25개국 정상이 원탁에 모여 있었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원탁이에요. 모두가 같은 높이죠. 저는 대조되는 사진을 띄웠어요. 2019년 파리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고 아프리카 정상들은 아래 앉아 있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프랑스는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한국은 옆에 섰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주간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배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선생님도 원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도 필요 없었죠. 그들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줄리앙은 눈을 감고 있었죠.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를 대등한 존재로 봤어요. 프랑스가 식민지를 떠난 지 6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식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파트너로 접근할 수 있었죠.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스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나요? 역사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저는 코트디부아르 공동 프로젝트 사진을 띄웠어요. 프랑스 기술자와 한국 전문가가 나란히 논에서 일하고 있었죠.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거든 선생님으로 가지 마세요. 친구로 가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세요. 위에서 보지 말고 옆에 서세요.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진정한 개발인가요? 그게 유일한 개발이에요, 리나. 저는 학생들을 마주봤습니다. 개발은 기술이 아니에요. 자본도 아니죠. 개발은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줄리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한 수업이었어요. 불편함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줄리앙. 에밀리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요. 그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네요. 결국 존중이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드디어 이해했군요, 마르쿠스. 리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이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도 그래요, 리나. 세네갈이 내 인생을 바꿨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120명이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분노도 회의도 사라졌어요. 대신 이해와 각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죠. 그리고 프랑스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것으로 8주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요. 줄리앙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에밀리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틀렸던 제가 3개월 만에 진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박수가 멈췄어요. 줄리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죠. 마르쿠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나가 마지막까지 남아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고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프랑스는 배우고 있어요. 리나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60년간 프랑스는 아프리카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역할은 이제 시작이었죠. 그들이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 겁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줄리앙의 분노, 에밀리의 회의, 마르쿠스의 질문, 리나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미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한국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저는 강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곧 시작될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존중에서 시작하는 개발학을요. 아프리카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존중의 승리였죠. 저는 대학 건물을 나섰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친구의 시대가요.